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동시에 2월로 접어드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워낙 다이나믹했던 새해 첫 달이었는데 지금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42,000달러 구간에 대한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42,9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확인했는데 일단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41,959달러 위에서 온전하게 지지를 받아주는 게 우선적인 상황입니다. 이후에 목표가 44,700달러 부근인데 여기를 뚫어내면 다시금 로컬탑 리테스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거물 기관의 추가 진입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등판 주인공은 미국 최대 증권사로 꼽히는 찰스 슈왑입니다. 그동안 뱅가드가 대놓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판해온 반면 찰스 슈왑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눈치 보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선발주자의 입지를 놓치긴 했지만 후발주자로서 좀 더 전폭적인 경쟁 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때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었던 구글이 1월 29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승인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띕니다. 세계 최대의 광고 마케팅 기업인 구글이 비트코인 ETF 광고를 허용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재밌는 것은 블랙록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2대 주주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싹 다 짜고 치면서 판때기를 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 미디어 코인피디아가 이번에 리플 XRP가 10배 급등할 수 있는 5가지 이유가 있다라면서 나름의 분석 기사를 올렸습니다. 디스커버 크립토의 진행자 조 파리스가 이야기한 걸 기사화한 건데 리플의 비전과 가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2,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있는 구간이 딱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41,959달러 부근이라서 무엇보다 이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 주는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지점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다시 탐욕 단계로 전환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52%대 초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현재 두 개의 이동평균 모두 평평해졌고 RSI도 중간 지점에 가까워서 황소와 곰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한동안 44,700달러에서 37,98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44,700달러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해줄 경우 강세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다. 이후에 48,970달러 로컬 탑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물론 가격이 37,980달러 아래로 빠지면 34,800달러를 향해서 더 큰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가 닥터 프라핏은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반감기 전후 3개월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 항상 가장 높았는데 반감기 주기를 믿든 무시하든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나는 그저 황소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멘트를 치면서 역시나 반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반감기는 이제 8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2015년에서 2016년의 패턴을 비트코인이 반복을 한다라면 이번 2월에는 강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2015년과 2016년에 비트코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다음해 1월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같은 패턴이 이번에 다시 등장해 준다라면 2023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상승한 비트코인이 1월에 조정을 받고 2월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워낙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거물급 기관들의 추가 진입 가능성 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의 주인공은 찰스 슈왑입니다. 미국 최고 증권 거래소이면서 한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됐다가 다시금 살아나기도 했던 자산 규모 7조 달러, 고객 수 1270만 명을 자랑하는 찰스 슈왑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을 비롯한 외신들은 찰스 슈왑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반대하고 있는 뱅가드와 달리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인 피델리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찰스 슈왑은 후발주자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경쟁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선발주자의 자리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에게 넘겨준 상황이지만 후발주자로서 좀 더 공격적인 수수료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지난해 출시된 ETF 600개 상품들 속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출시 열흘도 안 돼서 5위 안으로 이름을 다 올렸으니까 찰스 슈왑 입장에서는 배가 너무 아픈데 배알이 너무 뒤틀려서 똥도 못 사는 상황에 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나름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찰스 슈왑이 시장 분위기 눈치채고 발빠르게 대응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뱅가드의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이번에는 뱅가드의 ETF 글로벌 책임자 자넬 잭슨이 암호화폐는 미성숙한 자산이라면서 기존의 뱅가드 스탠스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역사가 거의 없다. 고유한 경제적 가치나 현금 유동성도 없다. 포트폴리오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뱅가드는 앞으로도 비트코인 ETF나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뱅가드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피델리티로 옮기는 미국 사람들, 물론 크립토 투자자들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라고 하는데 뱅가드가 올해 연말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이건 역시 너무너무 궁금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구글이 1월 29일부터 비트코인 ETF 등 암호화폐 제품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건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한때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세계 최대 광고 마케팅 기업 구글이었는데 최근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1월 29일부터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 트러스트 광고주는 구글의 요건을 충족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에 광고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이번 새로운 정책 업데이트는 일단 미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ETF 발행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전부터 이 비디오 광고를 제작해서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펼쳐왔는데 세계 최대 광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에서 이걸 허용을 했으니까 어쩌면 미국 이용자들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닐 때마다 모든 종류의 비트코인 ETF 광고를 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99%가 구글 광고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구글의 정책 업데이트는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훌륭한 아주 훌륭한 기업의 마인드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록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2대 주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최대 주주는 뱅가드입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피디아가 리플의 가치가 10배 증가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정리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비전에 대한 라운드업 정도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디스커버 크립토의 진행자 조 파리스가 멘트를 친 걸 가지고 기사화를 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SEC와의 소송 이슈입니다. 이 검은 구름이 해결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리플의 시세 역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소송 해결 조건이 예상보다 빡세더라도 어떤 결과든 시장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을 선호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플의 IPO 이슈가 거론됐습니다. 이건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밝혔듯이 규제 불확실성 이슈로 인해서 즉각적인 IPO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건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규제 명확성이 생기면 IPO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을 애둘려서 표현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소송만 잘 정리가 되면 자동방으로 발생되는 호재 사이즈 참 어마어마하다 이런 부분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이슈인데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든 대통령령을 통해서 뭔가 명령이 나와주든 법적 명확성이 등장을 해주면 리플이 다른 코인들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미국의 대선 이슈와도 연결지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크립토 투자자들의 투심을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 어느 역대 대선보다 중요해진 상황, 특히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미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인물이라는 점, 여러 경쟁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는 현재 민주당 정권과는 거의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이게 리플의 시세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류 금융이 채택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패밀리 오피스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서의 채택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사실 이건 좀 더 객관화시켜서 표현을 하자라면 리플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시장의 메이저 프로젝트들도 모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0.5달러 부근의 XRP 가격은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리플뿐만 아니라 펀더멘털이 확실한 다른 여타의 메이저급의 종목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소송 이슈만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 즈음에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쩌면 리플 XRP는 올 한 해를 최고의 시간으로 장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진짜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과 HSBC의 파트너십이 다시금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다름 아닌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선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은 리플의 비전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먼저 지난해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25억 달러 이걸 다 현금으로 주고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 이건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 기업이 되기 위한 중요 단계였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은 2030년까지 10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특히 이런 성장은 디지털 영역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인데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동인이 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솔루션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대단한 인사이트인 게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는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거대한 트렌드 이슈가 이미 돼버렸고 여기에 진입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JP모건, 시티뱅크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프로젝트들이 체인링크, 아발란체 등이었고 특히나 아발란체는 JP모건과의 파트너십을 협력을 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리플은 단순히 국경 간 송금 혁신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인 혁신을 이미 발빠르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돈도 엄청 많이 때려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특히 HSBC와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대형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맞춤형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HSBC가 고급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한 커스터디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객들을 대신해서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계층화 서비스와 유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메타코를 현금 몰빵으로 인수를 하고 HSBC 같은 대형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면
커스터디 이 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한데 이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안전하게 내 돈을 보관해준다. 이런 당연한 명제를 디지털 자산 시대의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준다.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미래의 은행 역할을 리플이 맡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 이건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짜릿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형 은행들 리스트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해 데일리호들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세계 100대 은행들 가운데 38개 은행이 리플의 송금 기술을 테스트했거나 직접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면 또 투자를 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 또는 직접 활용, 그것도 아니면 투자,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하고 있는 은행의 수를 따져봤더니 세계 상위 100개 은행들 가운데 무려 38개가 추려졌다라는 겁니다. 리플의 최대 고객은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으로 나타났는데 총 자산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5위 은행입니다. 특히 리플과 연계되어 있는 38개 가운데 18개 은행은 리플의 기술을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위프트와 경쟁하도록 설계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엄청 빠르고 엄청 싸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가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18개 은행 이름들 한번 살펴보자라면 BNP 파리바, 일본 유초은행, 방코 산탄데르, 캐나다 왕립은행, HSBC, UBS, 유니크레딧, 스탠다드 차타드, 웨스트팩, 몬트리올은행, DZ은행,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홀딩스,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노무라홀딩스, 이타우 유니반코, PNC 금융서비스, 방코 브라데스코, 스칸디나비아 엔스킬다 반켄, 아주 그냥 훌륭한 은행들입니다. 이런 은행들 리스트에 국내 대형은행 이름 하나 떡하니 올라와 주면 당장 그 은행으로다가 주거래 은행 바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은행님들은 서민 대출이자 받아 처먹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까 참 이런 혁신 리스트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째 다소 몽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아주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태풍 전야처럼 조용하게 자리하고 있더니 거의 역대급 갈등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리플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 계약서, 재무제표 공개 등을 놓고 지금 양측이 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먼저 SEC는 이번 소송,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기면서 XRP 판매 관련 리플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다라며 SEC를 향해서 개소리 집어치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EC는 리플의 재정 상태가 벌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판매한 XRP의 상황, 가격을 꼭 알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또다시 법원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SEC는 일반적인 ODL 계약을 넘어선 계약을 찾으려고 한다. 벤더, 독립계약자, 기부 이런 것은 투자 계약에 따른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양측이 원활하게 전격 합의한다. 이런 기대감은 그냥 저쪽에다가 조용하게 얌전하게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관건은 4월 23일 개시가 예상되는 1심 정식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리플 XRP의 기술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간 차트와 월간 차트가 워낙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패턴 완성에 따른 반등 기대감을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슈적으로 소송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패턴의 흐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꽤나 섹시하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묻지마 강세론자 크립토불이 XRP가 올해 10달러에서 14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나름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했는데 근거로는 월간 차트가 채널 하단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삼각 패턴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10달러까지 올해 치고 내달릴 수 있다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올해 10달러 찍고 다음 겨울에 삿포로에 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